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은 7월 FOMC 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잠잠한 물가와 글로벌 경제 여건을 금리 인하 근거로 들며 경제가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예정보다 2개월 일찍 보유자산의 축소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통관 기준 수출은 46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8.1% 감소해 전월 25.5%보다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7% 줄어든 437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24억 4천만 달러, 흑자로는 9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전년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1%를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0%대 물가가 7개월 연속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널 장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앞선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미국의 FOMC는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슈 속에서 오늘은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의 FOMC는 25bp 금리 인하를 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코멘트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긴 상황 속에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경기 상황이 괜찮다는 이유였고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한편 우리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일본과의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지만 큰 소득은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일본의 시행 여부가 관건인 상황인데요. 더불어 7월의 수출이 연일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6% 하락한 2017.3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0.33% 내린 45,200원에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 넘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7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는 1% 넘는 상승으로 24만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티로는 오늘 보합권 흐름 속에서 17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6% 하락한 622.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티론 헬스케어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45,400원에, 신라제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44,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강보합 마감 속에서 17만 2,200원에, 휴젤은 4% 넘는 상승으로 38만 9,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었고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상황이 다사다난한
한데요. 일단 내일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FMC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수출이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지수가 하락한 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소형주들이 좋지 않았고요. 소형주가 좋지 않다는 건 역시 코스닥도 좋지 않다는 거죠. 코스닥은 더군다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0.5% 정도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를 0.25% 혹은 인하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이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시장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인하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랬다고 하면은 시장이 반겼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제 흐름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금리는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와 경제가 좀 분리돼야 되는데 미국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은 연준도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결과가 한국 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어요. 대형주들이 특히 좋지 못하면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사실 오늘 한국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수급의 흐름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지수가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어떤 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금까지는 분위기예요. 뭔가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은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22일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역시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의 경우에는 역시 주식시장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변수의 어떤 의한 그런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더 심화된 금리 인하를 원했지만 0.25%포인트만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원래는 9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걸 7월로 좀 앞당긴 상황인데요. 그만큼 2개월 동안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좀 강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두세 번 정도를 더 시장은 예상은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그 정도까지는 좀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코멘트 속에서 시장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받았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하락폭까지 이어지면서 장중 내에 적용을 받았다라는 점 참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종의 이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각 업종에 대한 특징도 살펴드리고요. 그 업종 안에서 주요로 살펴보셔야 할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봉주 선생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또 배워볼까요? 네. 지금까지 업종에 대해서 약 1년여 동안 쭉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코스피에 대한 업종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정리, 전반적인 정리 이런 것들을 했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종이 아니고 오늘은 코스닥 3대 업종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에 대한 그 업종의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코스닥의 3대 업종이에요. 코스피에도 4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의 4대 업종, 그리고 코스닥은 3대 업종. 4대 업종, 3대 업종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분을 하는 건 이 업종들이 시장의 흐름,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4개 업종이 전통적으로 순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 3대 업종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끌고 왔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대 업종이라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특정했던 그런 그 이유는 역시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업종을 보면은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3개를 3대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3대 업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동안 쭉 어떤 그 코스닥의 역사를 보더라도 시장을 견인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 3대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시장이 다운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3대 업종은 항상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3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지금은 코스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만 NHN, 다음, 카카오로 변했죠. 그리고 결국 이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의 대장주였었고요. 코스피를 이끌고 가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NHN이나 다음이 있었을 때는 인터넷 업종이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업종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 업종이 움직이다 보면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약간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3대 업종에서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느낌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다시 또 이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나타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페24가 상장을 했죠. 시가총액 면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후에 몇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업종 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 상장을 해준다고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차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통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위주의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죠. 어떤 그 신작 게임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매출의 향상 이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가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컨텐츠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한 번 탄력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솔루션 위주의 기업들이 모여 있죠. 솔루션이라고 하면 역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안랩 하면은 정치인 테마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이름이 안철수 안철수 연구소였었죠. 보안 관련한 서비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또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많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또 암호화폐 테마주라든지 블록체인 테마주라든지 다양한 테마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게 또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씩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모여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또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업종을 코스닥의 3대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종을 3대 업종이라고 부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만의 독특한 업종이라는 것이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름이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도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금속 이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도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같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미리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더 안정적이거든요. 안전하고 또 우량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코스닥을 접근하기보다는 코스피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코스닥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을 접근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그래서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이 세 개 업종을 우선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역시 이 3대 업종이 가장 우선시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라는 게 상당한 강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 면에서 큰 또 우량한 이런 기업들은 항상 관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결국은 코스닥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3대 업종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결국은 코스피 쪽에서 없는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업종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 업종이 모여 있죠. 인터넷은 사실 종목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NHN이라든지 다음 이런 기업이 있으면서 업종의 중심을 잡아주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시장을 끌고 가던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됐죠. 대표적인 종목들만 조금 살펴보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24가 지금 시가총액 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죠. 어쨌든 카페24가 상장을 하면서 인터넷 업종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인 HR은 취업 포털 1위 기업이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은 한 번 1위를 차지하면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선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취업 관련한 공약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 이벤트나 또 뭐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이랬을 때는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종목이 굉장히 많죠. NHN, 벅스처럼 음원 스트리밍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IMBC, 콘텐츠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게임주들이에요.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네오이즈홀딩스 그리고 넥슨GT. 자, 이런 기업들이 다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뭐 다날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죠.
로보처럼 로봇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롱투코리아, 또 뭐 멀티캠퍼스, 미스터블루, 웹툰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아시아경제, 팍스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경제 TV나 이런 또 어떤 그런 흐름, 또 팍스넷이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때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임주죠. 웹젠, 위메이드,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펄어비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 위주로 보자, 뭐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솔루션 위주의 그 업종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 NHL 한국 사이버 결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어떤 전자결제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요. 과거에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정체된 흐름이 나옵니다.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사업적인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SGA나 SGA 솔루션처럼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갤럭시 아컴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골프전,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골프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골프에서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피트컴퓨터나 인피니트 헬스케어처럼 또 원격 진료 관련한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기업이 굉장히 크게 단기간에 그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스포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안랩, 뭐 안철수 테마로 기업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역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테마주에 분류돼서 그렇지 기업 흐름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비케어라든지 이렇게 또 같이 원격 진료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유비엘록스,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 관련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도 쭉 있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아컴은 또 블록체인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한컴 시큐어, 한컴 MDS, 한컴 시큐어, 한컴 GMD, 이런 기업들도 전부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역시 테마성 종목이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한 기업들의 기업 흐름을 좀 보시도록 하실까요? 파스아컴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인데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죠.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격 진료 관련 기업인데요. 삼성의 어떤 M&A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가가 바닥에 있다고 하면은 뭐 소액 정도는 한 번씩 묻어놓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흐름도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안랩은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안철수 전 의원이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는 지금은 그런 종목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한계에 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꾸준히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전은 사실 이제 확장성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역시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관련 테마주죠.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이죠. 펄어비스는 뭐 검은 사막 모바일로 유명을 하죠. 기업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다만 조금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주가가 그나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가격 면에서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는 과거에 어떤 그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세 그런 것들이 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또 흐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해야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웹젠도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죠. 역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슨 그룹이 최근에 매각 관련한 이슈로 계속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떤 그 모기업이 안정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넥슨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안정적인 기업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역시 향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넥슨 GT 같은 이런 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모기업이 안정적인 이런 기업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인 HR 인터넷 업종이죠. 퓨어포털의 1위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다우키움 그룹 주들이 가끔 좀 폭발하는 그런 흐름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주가의 이런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14도 기업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흐름인데 좀 너무 지금 현재 상태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또 한번 다시 한번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고평가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지수를 길게 보면 다들 어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2000년대 초반에는 99년도, 2000년대 초반에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자, 이 코스닥 지수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었던 게 3대 업종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NHN이나 다음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카페14가 상장하면서 또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좀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역시 전통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뭐 과거의 흐름과 비교하면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어쨌든 디지털 컨텐츠도 대장주가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역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또 정치 테마주는 정치인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별 어떤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죠. 또 지수가 갈 때 결국은 이 3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4대 업종처럼 이 코스닥 3대 업종도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역시 인터넷이 약간 유명무실한 흐름입니다만은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닥 3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코스피에 없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런 확실한 매력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코스닥을 접근할 때는 최근에 제약 업종이 워낙 강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역시 원만한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이 갈 때 가장 먼저 주목할 업종이 코스닥 3대 업종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코스닥 3대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업종은요. 코스닥의 3대 업종에 대한 정리였죠.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스피에 주요한 4대 업종이 있듯이 코스닥에는 이렇게 주요 3대 업종이 있는데요. 코스닥에 대한 흐름은 변동성이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큰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은 흐름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에 없는 업종으로 코스닥 중심의 업종으로 중점적으로 좀 모여져 있는 이 3대 업종은요. 코스닥 접근 시 전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도 또 접근을 고려하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각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업종에 대한 이해를 좀 풀어드렸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거래했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투 선생님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있죠. 거기에 우선주인데요. 제가 우선주를 자주 추천을 한다는 건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점에서 매수를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갑자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천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7월 12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13,500원, 평균가 14,25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5, 수익은 플러스 20%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결국은 15일에 플러스 20%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단기에 20%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15,000원 똑같은 기준으로 전달을 했죠. 그래서 7월 15일에 수익 매도하고 곧바로 다시 추천을 했는데 7월 16일에 매수가 됐어요. 15,000원에 매수가 되고 역시 그 이후로 곧바로 또 흐름이 나오면서 7월 25일에 플러스 10%로 매도를 했어요. 중간에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10% 정도의 매도를 시켰고요. 다시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1차 매수가 14,500원에 추천을 했는데 곧바로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9일에 플러스 15%의 매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3번을 매도를 해서 45%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괜찮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50% 가까이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매도를 하고 나서는 당시에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적당히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끌고 가볼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가 되고 나서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상한가가 이틀 연속 갔었고요. 그리고 3일 정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단기에 1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한 종목으로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쉬움이 남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또 맥주를 자주 마시는데 어쨌든 그 국산 맥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또 영향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 종목이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하고 수익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그 종목을 이제 제외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계속 접근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면 다시 접근하고요.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역시 조정을 다시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차트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죠. 일단 불매운동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15,000원에 1차 매수가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이날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되고 곧바로 7월 15일이죠. 이날 급등을 하면서 20%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15,000원 다시 1차 매수가 전달을 했는데 매수가 곧바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날 10%만 적당히 수익 매도를 시키고요. 14,500원에 1차 매수를 다시 시켰죠. 14,5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매수가 됐어요. 다음날 매수가 되고 그리고 이날이죠.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초반의 흐름이 분봉이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은 수익을 거두고 나서 다시 추천을 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한가 그리고 이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이 짧은 기간에 10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평소에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 그 정도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홀딩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짧은 수익으로 만족을 했었는데요. 단기에 어쨌든 3번 매매를 해서 45%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확 밀려버리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섣불리 던지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매매를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흐름이 확실하게 나올 때는 좀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티질로 홀딩스는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큰 수익이 났지만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거래했었던 종목, 추천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우선주에 대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봉주 선생님의 추천주였는데요. 일단 뭐 최근까지 또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와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시고 앞으로에 대한 가격대적인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94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42,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셀트리온 제약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 넘는 하락으로 35,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봉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계속 밀리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안 좋은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고요. 그리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세 종목 다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저점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특히 약해요. 가장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오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매수가 42,500원인데요. 매수는 여기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좀 관망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매수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 가격은 괜찮지만 매수 시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준이죠. 지금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했습니다. 계속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없이 대응하다가 계속 밀리는데 미련 갖고 있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 2년, 뭐 몇 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칼같이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전일장에 장 후반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뉴욕 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FMC에 대한 이후 연설에 대해서 많은 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예상보다는 뭐 좀 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강조 때문에 시장에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분이 어제장에는 좀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그 의견
의견을 두고 좀 헷갈리는 그런 장세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다시 좀 2개월 앞으로 좀 당겨진 점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좀 결합해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1207님의 질문이고요. 농심을 24만 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농심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23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농심은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은 수익 짧게 보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짧게 보세요. 지수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밀릴 때는 손절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60%인데요. 여기에서 더 늘리시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번져 났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손절 5%,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와 연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수와 연동한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등할 때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길게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고점이 2016년입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어떤 마무리 반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가는구나 그러면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계속 접근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잘하셨어요.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반등이 나오는데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의 크기가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은 10% 짧게 보시고요. 하락하면 미련 없이 마이너스 5% 손절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인데요. 현재 비중이 60%인데 더 비중을 늘려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중 확대는 좀 반대 의견을 주셨고 현재 지수의 상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지수 연동이 이 종목이 크다라는 진단입니다.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9418님의 질문이고요. JW 생명과학을 24,7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JW 생명과학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 마감이네요. 22,7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낮다고 그러면은 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가 애매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4,7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애매하죠. 분봉을 보면 여기서 매수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잘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매수를 하셨어요. 120선 이하까지 기다렸으면 차라리 더 낫죠. 어쨌든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좋지 않죠. 이 종목이 확실한 큰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면 끌고 가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면은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15%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고요. 바이오 쪽은 지금 개별주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생명과학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가격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712님의 질문이고요. 테린 포장을 7,21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테린 포장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입니다. 6,11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 종목도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봉조 선생님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입니다. 일단은 대응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일단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현재가 부분에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절 마이너스 15%나 본전, 평균가죠. 평균가에다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7,21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매수가 자체가 좀 서둘렀어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으니까 계속 갈 줄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10%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이 그냥 종이목재 업종의 그냥 종목이다 그랬으면은 추가하지 말고 뭐 손절 마이너스 20% 아니면 반등하면 적당히 매도했겠죠. 근데 매각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수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춰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춰서 또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 낙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손절 15% 저점 미터라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손절하고 미련 없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테린 포장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합점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추가 매수한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15% 그리고 본전에 대한 매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3342님의 질문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26,23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JYP 엔터테인먼트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1,0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대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진단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손절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손절하시고요. 반등하더라도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너무 본전에 미련을 갖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6,23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조금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확인을 했어야죠. 적어도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전저점 부분에서. 그리고 자, 이 종목을 보면은 하락 전환했는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던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간 고점 이후에 하락했다가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저점이 타라면서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업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분위기가 안 좋은 업종에 있는 종목을 골랐어요. 여러 가지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게 제일 안 좋은 것이죠.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30% 위아래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 상황인데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장에는 외무장관 쪽에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는 낳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내일장은 특별한 어떤 반전이 없다고 하면은 좋아야 혼조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역시 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우중이 워낙 확고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고노 외무상이죠. 강경화 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정부나 어떤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산화가 되고 일본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가려면은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 투자자들, 외부에서 보는 투자자들,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전부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좋지 않을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대응 자체가 더 어떤 좀 큰 좋지 않은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겠죠.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일 장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또는 배제가 됐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다운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은 좋은 흐름보다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2000선이 이탈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전이 없다면 불안한 흐름을 예상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경우에 15년 만에 재회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일장도 다시 한번 잘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